확인을 좀 해봤는데 저희가 봤더니 이 심각도로 봤을 때 경하다, 중하다, 심하다 이렇게 그 세 가지로 나눴을 때 중간 정도 이상 심각도가 있으신 분들이 우울증 같은 경우는 한 17%, 그다음에 불면증은 한 10%, 불안증도 한 10% 정도 되셨고요. 근데 약한 정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경한 정도 이상으로 보면은 거의 한 4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따지면 암 환자, 치료받으시는 암 환자분들 중에 거의 한 10명 중에 한 3, 4분 이상은 어쨌든 불안증, 우울증, 불면증 이런 걸 좀 갖고 계신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실제 그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보시면은 뭐 잠도 잘 안 오고 기분이 좀 처지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런 게 많이 생기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좀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관리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환자분들이 잠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요. 나는 잠을 잘 자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환자분들끼리 이렇게 소통하시다 보면은 잠을 잘 자야 내가 건강하고, 그 다음에 잠을 잘 자야 면역력이 증가되고, 또 재발을 안 하는데 내가 잠을 못 자니까 혹시 재발하면 어떡하나, 그 다음 또 면역력이 저하돼서 내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잠이란 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르고요.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면 또 부정적인 행동으로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잠을 잘 자야 된다, 무조건 잘 자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잘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그럼 불안해지죠. 그러니까 내가 잘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니까 나는 어떡하지? 큰일 났다. 나 잠 못 자면 재발하는데 뭐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어떡하나. 그럼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서 자꾸 불안해져요. 그럼 자꾸 불안해지니까,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있으니까 누워서 계속 막 그 생각하면서 행동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잘 자려면 활동이 많아야 되고 안 누워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되게 환자분들은 잠을 잘 자야 된다 생각해서 일찍부터 누워서 근데 잠이 안 오니까 자꾸 부정적으로 자꾸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잠을 못 자고 누워서 계속 잠 못 자고. 그리고 우리가 잠을 못 잘 때 머릿속에서 생각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워 있으면 더 떠올라요. 그러니까 앉았거나 돌아다니면 오히려 생각이 덜한데 누워서 잠이 안 오면 생각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이 많아져서 잠을 못 자고 불안해서 못 자는데 누워 있으니까 생각이 또 많아지니까 계속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정말 잠을 잘 자야 되는가? 잠 잘 자야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근데 잠을 잘 자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오히려 잠을 못 자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제 암 환자 대상으로 수면장애 클리닉을 따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그 암 환자분들 잠에 대해서만 따로 특화해서 저희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잠을 잘 주무시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켜야 될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게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평균 수면 시간 7시간으로 치면요, 보통 7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7시간이라고 치면 그러면 몇 시에 누워서 몇 시에 일어나면 7시간이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2시에 누웠다. 그럼 7시에 일어나면 7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은 되게 잠을 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9시부터 누워서 TV 보면서 자야지 이러다 겨우 12시쯤 잠이 들어서 한 5시쯤 깨가지고 그때부터 또 누워서 7시까지 계속 계시거든요. 그러면 누워있는 시간만 해도 거의 뭐 9시간, 10시간 이렇게 늘어나요. 근데 그 중에 실제 잠이 든 시간은 별로 안 되죠.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10시간 누워 있었는데 5시간밖에 못 잤다. 그럼 효율이 50%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5시간만 누워 있었는데 5시간 내내 잤다. 그럼 효율이 10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지면 잠을 내가 충분히 못 잤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효율을 높여야 되는데, 그럼 효율을 높이는 방법은 뭐냐? 누워있는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7시간 딱 생각해서 아침에 내가 몇 시에 일어날지를 설정을 먼저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6시에 일어나야 된다, 7시에 일어나야 된다. 그 시간을 먼저 설정을 하시고 그 시간에 7시간 전에 눕도록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7시에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12시에 누우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내가 6시에 일어나야 된다? 그럼 11시에 누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하실 거는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설정을 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설정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자는 시간을 설정하세요. 7시간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통 한 7시간 한 6시에 일어난다. 그럼 11시에 누워서 6시에 일어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되고, 6시에 일어나시면 그때부터 밤 11시까지는 절대로 누우시면 안 돼요. 낮잠을 정말 자고 싶으면 한 30분 정도는 괜찮지만 30분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워있으면 우리 머리는 잔 걸로 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만약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점심때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기 전에 하도 배가 고파서 초콜릿 먹고 빵 먹고 라면 끓여 먹었어요. 그럼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은 거죠. 근데 초콜릿 먹고 빵 먹고 라면 먹었는데 내가 입맛이 없다고 입맛 도는 약 주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결국 밥을 제대로 먹으려면 간식을 끊어야죠. 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머리가 잠을 자야 되려면 몸이 덜 자야 돼요.
우리가 잠을 자는 이유는 쉬는 거거든요. 근데 누워있는 건 쉬는 겁니까? 활동하는 겁니까? 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잠을 잘 자려면 머리가 잘 자야 되는데 머리가 잘 자려면 몸이 안 쉬어야 돼요. 그래서 아침 6시에 일어나시면 그때부터 밤 11시까지 가급적 안 눕도록 하시고 자꾸 밖에 돌아다니시면서 햇볕 쬐시고 활동하고 이런 걸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1시 이제 그럼 자기로 결정을 하고 6시까지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그럼 11시 이제 내가 자려고 누웠죠. 근데 잠이 오면 다행인데 잠이 안 와요. 그러면은 계속 누워 계시면 안 돼요. 그건 잔 거예요. 몸으로 잤으니까. 그래서 한 15분 정도 있다가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서 다시 나와서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시든지 책 보시든지 그렇게 하고 활동을 좀 하시다가 또 잠이 온다 싶으면 그때 또 들어가세요. 근데 또 잠이 안 온다. 그럼 일어나서 또 나오세요. 그래서 또 앉아 있다가 또 잠이 오면 또 들어가세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환자분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밤새란 얘기냐? 근데 실제 밤새서 저한테 오신 거잖아요. 누워서 밤을 새셨죠. 누워서 밤을 새시면 몸으로 잔 거기 때문에 머리가 더 못 잡니다. 근데 내가 앉아 있었으면 어쨌든 몸으로는 앉았으니까 머리가 잘 찬스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잠이 안 오면 눕지 마시고 노세요. 괜찮아요. 잠 못 자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계 보지 마세요. 보통 잠이 안 오거나 일찍 깨면 자꾸 시계 쳐다보면서 내가 뭐 몇 시에 잤는데 뭐 아직까지 못 잤냐 혹은 뭐 벌써 깼냐 이러시는데 그러면 그 시계 보는 것 자체가 나를 더 긴장하게 만들어서 잠을 더 못 자게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 스마트폰 같은 거 요즘 많이 쓰시는데 주무시다가 이렇게 깨면 스마트폰부터 쳐다보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불빛이 눈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게 억제가 됩니다. 그럼 잠을 더 못 자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잠이 안 오면 그냥 놓으시고 시계 보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지내세요. 그 다음에 아까 6시로 설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6시에는 내가 어제 아무리 못 잤더라도 6시에는 일어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6시에 어제 너무 못 자가지고 6시에 일어날 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한 뭐 7시, 8시, 9시까지 누워 있었어요. 그럼 그것도 어쨌든 누워 있었으니까 우리 머리는 잔 걸로 칩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날도 또 못 자요. 그래서 조금 힘드셔도 아침 6시로 기상을 결정하셨으면 그때는 딱 일어나시고 그 다음부터 활동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럼 피곤해지겠죠. 그럼 피곤해지는 힘으로 저녁에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지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잠을 자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환자분들이 내가 잠을 잘 자야 면역력이 좋아지고 재발을 안 하고 그렇다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 저한테 오시는 분들 다 재발하고 계셔야죠. 다 못 주무셔서 오셨는데. 그러니까 잠을 못 잔다고 해서 재발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서 내가 큰일 날 거라 생각하는 게 오히려 다 잠을 못 자게 만들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안 자도 괜찮아요. 안 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안 자도 괜찮으니 그냥 놀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받아들이세요. 잠을 못 자도 괜찮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자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복식호흡 같은 걸 좀 배우시는 게 좋아요. 요즘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면 많거든요. 그래서 복식호흡 같은 걸 좀 배우시고 저희 병원에 또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식호흡을 좀 배우시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숨을 천천히 5초 동안 들이셨다가 천천히 5초 동안 내쉬시면 돼요. 그래서 숨에 자꾸 집중을 하세요.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는 몸이 이완이 돼서 잠을 잘 주무시고요. 두 번째는 숨에 집중하다 보면은 머릿속에서 딴 생각을 잘 안 하게 돼요. 그러면서 잠이 또 잘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7가지를 다 잘 지키시면 일단 전반적으로 수면이 좀 개선이 되실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을 못 잔다. 그럴 때 이제 수면제를 쓰셔야 됩니다. 근데 수면제 쓰실 때 저희 되게 이제 병원에 가시면은 수면제 주세요라고 하면 수면제를 되게 처방을 하시죠. 보통 요즘 이제 졸피데미니 뭐 이런 수면제를 많이 처방하는데 최근에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서도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나왔었고요. 부작용이 생기는 건 있는데 문제는 수면제를 쓰실 때 정확한 시간을 지켜서 쓰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6시에 일어나는 사람이면 11시에 자야 되는데 그럼 수면제는 11시 전에 드셔야 되는 거죠. 근데 환자분들은 8시, 9시부터 수면제 드시면서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냐, 효과가 없냐, 내가 수면제 먹으면 2-3시간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2-3시간 걸리면 수면제가 아니죠. 2-3시간 일찍 드신 거예요. 그래서 수면제를 우리가 보통 자기 30분 전에 드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기 전 7시간 전에 드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수면제 효과가 더 세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한번 조사를 해보면 수면제 쓰고 효과 있었다라고 하신 분들 되게 11시 15분 정도 드세요. 근데 효과가 없었다 이런 분들 되게 9시 15분 정도 드세요. 그러니까 수면제를 일찍 드시면 일찍 드실수록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면제는 가급적 늦게 드시고 가급적이면 아침 일어나는 시간 설정하셔서 그 시간에 7시간 전 그 무렵에 수면제를 드시고 누우시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시고 낮에는 안 눕고 이게 이제 생활화가 돼야 수면제의 양이 안 늘어납니다. 그리고 수면제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자다가 내가 일어나서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스틸록스 이런 약을, 졸피뎀 이런 약 많이 쓰시는데 그런 수면제를 드시면 나도 모르게 밤에 이제 엉뚱한 행동을 하다가 이제 가족분들이 걱정하고 이런 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아 수면제 부작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하고 상의를 하셔서 수면제도 좀 다른 걸로 바꾸고 이런 걸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입원할 때도 사실 그 수술하시고 입원하시는 동안도 잠을 잘 못 주무시거든요. 환자분들은 병원에 입원하면 나 무조건 다 잘 잘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세요. 아니에요. 보통 저희가 6인실에는 가족들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거의 12인실이거든요. 그럼 그 좁은 병실에 모든 환자들이 다 이렇게 사람들 같이 있으면 잠 못 자죠, 당연히. 그래서 오히려 잠을 못 자니까 자꾸 수면제를 더 드시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입원하실 때 수면제를 좀 제대로 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항상 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 생활 안내문에 보면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코드가 있어서 요거 이제 스마트폰으로 딱 찍으면 동영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영상 한번 보시고 지금 아마 책자에도 있을 테니까 한번 나중에 찍어 보시면 그 동영상이 뜰 겁니다. 그러면은 그 동영상 보시고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좀 배우시고 그렇게 하시면 주무시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는 우울증입니다. 그 암 진단 받으면 제일 이렇게 기분이 다운되고 우울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보통 이제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는 우울감이라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병의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좀 우울한 감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치료를 해야 될 정도로 우울증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얘기를 드리냐면 하루 종일 우울한 기분이 24시간 이상 가는 게 2주 이상 지속될 때. 그래서 하루 종일 계속 울고 하루 종일 계속 처지고 이게 24시간 이상 가는 게 2주 이상 지속되면 일단 저희가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 약을 쓰든지 아니면 다른 치료를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되게 증상이 거의 매일 하루 종일 우울한 기분이다. 흥미, 즐거움, 활동이 떨어져 있다. 식욕하고 잠은 둘 다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식음을 전폐하고 하루 종일 누워있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자꾸 먹는 걸로 그 다음에 그런 걸로 푸시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그 우울증이 생기면 식욕이 더 증가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잠도 더 많이 잘 수도 있고 못 주무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피곤하고요. 그 다음에 초조하고 그 다음에 허무하고 자꾸 이렇게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 우울증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것 때문입니다. 자꾸 내가 의미가 없고 이거 치료를 하는 게 내가 무슨 소용이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족분들한테 얘기를 하시면 가족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이렇게 넘기고 마시죠. 그러다 보면 환자분들은 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또 꽁 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자꾸 혼자서 막 되새김질하고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한테 오시면 저희도 물론 도움 드릴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가족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자꾸 해소를 하셔야 돼요. 얘기를 하면서 그런 대화를 계속 나누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해소가 됩니다. 그럼 또 괜찮아지시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혼자서 계속 끙끙 앓으시다가 결국 이제 안 좋은 선택을 하시거나 그렇게 되세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실 때는 가족분들도 너무 회피하지 마시고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적인 우울감이 생길 수 있고 병적일 수 있는데 정상적인 경우는 이전에 일을 수행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세요. 뭐 조금 우울하긴 하지만 일하시는데 집안일 살림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신데 이게 병적이 돼버리면 일이 힘들어집니다. 일이 힘들고 가정생활이 힘들고 집안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이게 힘들고 굉장히 자꾸 처지고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잠도 못 자고 이런 식욕도 변화가 생기고 자꾸 이렇게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통증도 이게 그 췌장암이 특히 통증이 좀 많이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내가 길을 가다가 누가 툭 치고 지나가면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죠. 근데 내가 기분이 나빠요. 그럼 누가 툭 치고 지나가면 짜증이 나죠. 마찬가지로 통증이라고 하는 게 내가 기분이 우울하면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으면 똑같은 통증이라도 좀 견디기가 수월하죠. 그래서 우울증을 해결하는 게 통증을 해결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통증 조절할 때 저희가 항우울제를 좀 쓰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되게 입원하시면 통증이 심하니까 마약성 진통제나 이런 걸 많이 드시잖아요. 일시적으로 드시고 그냥 끝나는 경우는 상관없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오랫동안 좀 드시게 될 경우도 생깁니다. 그럼 되게 이제 주치의 선생님들은 약 끊어야 되는데 왜 자꾸 약 먹냐, 중독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근데 당장 환자분들은 내가 통증이 있어서 먹는 건데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내성이 생깁니다. 내성이라는 거는 약을 먹다 보면 약 효과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밥도 그렇죠. 고기도 매일 먹으면 맛없어요. 가끔 먹어야 맛있지. 통증도 마찬가지거든요. 진통제를 매일 먹으면 결국 효과가 떨어지는데 그게 내성입니다.
근데 내성이 생기니까 진통제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늘어난다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중독이라고 이런 표현을 좀 또 마음도 상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내성이라고 판단을 하시고 내성을 줄일 수 있게 저희가 이제 또 도움을 드립니다. 그래서 통증 문제도 물론 이제 진통제도 잘 쓰셔야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항우울제 같은 걸 써서 조금 이제 줄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울증이 있거나 그럴 때는 항우울제를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서 치료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우울증 겪으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운동입니다. 운동. 우리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재활치료를 받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다리가 너무 아파서 재활치료를 못 받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못 걷는 거죠.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분이 좀 나아져야 좀 활동하지라고 생각하시면 못합니다.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하셔야 돼요. 다리가 좋아지기 위해서 통증을 참고 재활치료를 하는 것처럼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 계시면 우울증이 심해집니다. 자꾸 돌아다니시고 햇볕 보고 자꾸 바깥 활동을 하셔야 우울증이 좋아져요. 예전에 약이 없을 때는 우울증 치료를 잠을 안 재워서 치료를 했었어요. 약이 개발되면서 이제 약을 쓰기 시작했지만 그래서 자꾸 누워있고 잠을 자고 이러면 우울증이 더 심해지고요. 자꾸 돌아다니고 활동하고 그렇게 자꾸 이렇게 바깥 바람 쓰시고 그렇게 하셔야 우울증이 빨리 좋아집니다. 식사 잘 하셔야 되고 수면 습관 규칙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걸 하셔야 되고요. 가족들도 물론 이제 도움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은 세심한 배려로 환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들어주셔야 됩니다. 맨날 하는 얘기 똑같이 하니까 자꾸 이렇게 회피하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안 되고 좀 들어주셔야 되고 저희도 물론 해야 되지만 가족들도 좀 도와주셔야 되고 우울증이 생기면 이게 내가 원해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가 나약해서 그렇다 좀 잘 해봐라 타박하셔봤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병이니까 병 상태 때문에 내가 나가기 힘든 거고 병이니까 힘든 거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를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좀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은 일단 얘기를 들어주시고 저희한테도 좀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같이 도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안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치료를 하다 보면은 제일 이제 잠도 그렇고 우울증도 그렇지만 불안증이 심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재발을 하면 어떡하나 이런 게 이제 불안해지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막 이렇게 가슴 두근두근거리면서 이렇게 막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황장애라는 게 흔히 많이 생기는데요. 공황장애라고 하는 게 심장이 자꾸 두근거리고 빨개지고 그 다음에 숨이 막히고 막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죽을까봐 겁이 나는 병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깜짝 놀라서 심장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심장검사도 하는데 심장은 전혀 이상 없다고 그러고요. 난 자꾸 죽을 것 같고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몸에 이상이 생길 것 같이 겁이 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치료를 하면 금방 좋아집니다. 그래서 뭐 약물을 좀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복식호흡 같은 걸 하다 보면 또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같이 저희하고 상의하셔서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걱정이 많아지세요. 범불안장애라고 해서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암이 있는데 치료받으면 뭐 하나 싶어서 걱정이고 그럼 치료 안 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이러면 또 치료 안 할까 봐 걱정이시고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약을 드리면 이거 약 먹어도 되나요? 해서 걱정하세요. 그러면 약 안 드리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약을 안 먹으면 또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또 걱정하세요. 그래서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매사에 걱정인 상태가 돼버리는데 결국 이제 내가 암이 걸리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꾸 불안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도 저희가 이제 적절한 치료를 하면 또 빨리 좋아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런 불안증이 생기면 저희하고 좀 상의를 해주시면 또 빨리 저희가 호전시켜 드리고요. 불안증을 견디는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불안증이 우리 사람이 제일 견디기 힘든 거는 불확실한 걸 견디는 게 제일 힘듭니다. 확실하면 다 견딥니다. 내가 무조건 치료를 했더니 무조건 100% 낫는다. 그러면 통증이 있어도 견디고 아파도 견디죠. 근데 문제는 치료를 하고 난 뒤에도 이게 재발을 할지 어쩔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불확실한 걸 견디는 게 원래 사람이 제일 견디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원래 힘든 거다라는 걸 좀 받아들이시고 이게 내가 왜 이렇게 힘드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원래 힘든 거니까 좀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통제가 가능하면 괜찮습니다. 내가 이걸 통제하면 되죠. 근데 통제를 못하니까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런 거니까 좀 받아들이시고요. 조금 이 상황에 대해서 다른 분들하고 얘기도 나누시면서 이게 원래 그런 거구나. 원래 경과가 이런 거구나. 이런 것도 좀 얘기를 들으시면서 정보를 좀 얻고 이러면서 또 많이 또 해소가 되십니다. 가족분들이 또 많이 도와주셔야죠. 가장 중요한 게 성격입니다. 내가 원래 조금 예민하고 좀 이렇게 꿍한 성격이시면 아무래도 더 힘드시고요. 근데 뭐 이러나 저러나 괜찮겠지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면 아무래도 좀 받아들이는 게 수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불안증 견디는 방법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식호흡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걸 계속 하다 보면 몸이 이렇게 근육이 이완이 되고 편해집니다. 그러면은 잠도 좀 잘 주무시고요. 불안증이나 이런 것도 해소가 잘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배우셔서 열심히 하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잠깐 질의응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